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요즘 30, 40대 세대가 수도권 아파트 한 채 사기 위해 받은 1인당 평균 주담대 대출 금액이 2억 9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영끌이 아니라 사실상 인생 몰빵입니다. 이제 영끌들은 돈 벌어서 은행과 건설사에 바치고 늙어서는 병원비에 바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동산 가격 통계를 매주 내놓고 심지어 호가를 실거래에 반영해 오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통계입니까? 조작입니까? 그리고 등기도 안 된 신고가를 통계에 넣는 건 시장 교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브레이크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아무도 받아줄 수 없어서 결국에는 터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폭탄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출 없이는 부동산이 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집값이 오르는 구간, 위로 갈수록 대출이 늘어난 구간입니다. 점들이 흩어져 보이지만 명확한 흐름이 있습니다. 대출이 늘어난 시기에는 집값도 올랐고 대출이 줄어든 시기에는 집값이 빠졌습니다. 특히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4% 이하로 떨어지면은 서울 집값은 바로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레버리지 없는 시장은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영끌이 막히고 정부가 대출을 막아서 대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이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서울 부동산이라고 해도 돈이 안 들어오면은 가격은 반드시 정상화됩니다. 대출이라는 거품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결국 대출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2026년에는 이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과 증가율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마지노선은 GDP 대비 부채 비율 80에서 85% 수준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90% 가까이 되고 한때는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 내려왔지만 진짜 문제는 전세 대출이 이 통계에 안 잡힌다는 점입니다.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은 실질 가계부채는 이미 120%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출을 더 늘린다면은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외국인 자금 이탈, 그리고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은 계속 조이고 기존 대출도 회수할 것입니다. 결국 시장에 돈이 줄어들면은 부동산 거품도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전처럼 쉽게 대출받아 집 사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겁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체율 추이입니다. 최근 들어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특히 제2금융권, 이른바 비은행권에서의 연체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중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이 아무에게나 대출을 해줬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흥청망청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자도 못 받는 상황이 반복되자 은행들도 대출을 꺼리기 시작했고 스트레스 DSR 같은 규제도 계속 강화되고 있죠. 이제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은 위험한 상품입니다. 더 이상 대출받아 집 사고 오르면 팔아서 이익 보는 구조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대출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증가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이 가계대출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에서 2022년 초까지는 대출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대출 증가율이 꺾였고 특히 저축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곧 마이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돈이 부동산으로 흐르지 않는 시기입니다. 대출이 줄면은 거래량도 줄고 결국 가격도 하락합니다.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대출이 계속 막힌 상황이 이어지고 연체하는 사람들이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무너질 겁니다. 더 이상은 대출로 레버리지 돌려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만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증권사들도 부동산 투자 자체를 크게 줄이게 됩니다. 보시는 표는 2026년부터 시행될 부동산 투자 금액 한도 규제 변경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금액의 한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자기 자본의 100%까지 채무 보증에만 제한이 있었습니다. 펀드나 대출은 제한이 없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출, 펀드, 채무 보증 등 모든 부동산 관련 투자 금액 전체를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게 됩니다. 즉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제 부동산에 마음대로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증권사들도 함께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아예 부동산 자금 쏠림을 억제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겁니다. 이제 신성장 산업 쪽으로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동산에 몰리던 막대한 돈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유동성 축소에 규제 강화가 동시에 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출 상황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빌린 돈의 규모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높게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글로벌 민간 신용 레버리지 추이입니다. 왼쪽은 가계, 오른쪽은 기업입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대출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를 70% 이하, 신흥국은 50% 이하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90%에 가깝게 머물고 있죠. 기업 대출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선진국, 신흥국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 110%를 넘어섰습니다. 즉, 가계도 위험하고 기업도 위험한 이중구조입니다. 이렇게 빚이 쌓인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부채를 줄이는 과정이 강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의 거품을 주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 와서 계속 부동산 오르고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 사라고 부자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약간 불쌍해 보입니다. 자기가 마지막 호구라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의 유동성은 공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면서 정상화로 가게 될 것인데 영끌들과 투기꾼들에게 은행들이 약간의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부동산을 들고 있으면서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서 지내게 될 겁니다. 제 채널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금융 공부해서 주식과 다른 자산에서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련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